그 앞 시간에 저희 대표님한테 뭐 어떻게 스타트업이 됐는지 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런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스토니키즈에서 서비스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사실 굉장히 거창한데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좀 재밌게 풀어서 쓸까 했는데 이미 아까 Q&A 시간에 저희 대표님한테 너무나 크리티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뒤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다 노출된 거, 기왕 노출된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보통 저희가 배달 음식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과 스마트폰이 생긴 후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시켜 먹을 때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 병뚜껑 나는 거, 아니면은 가끔씩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걸려 있는 뭐 전단지, 저는 주로 124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124에 전화를 해서 뭐 근처 중국집 알려달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배달통 같은 어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가 사실 배달 어플에 대한 아이템을 이제 초기에 구체화시키면서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웹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웹 같은 경우에는 PC를 켜야 되잖아요. 불편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만 노출했을 경우에 그 전화가 예를 들어서 배달통에서 온 전화인지 정보만 제공했을 때 오는 그 베니핏이 전문 용어로는 ROI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ROI가 굉장히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낮을 것 같아서 폰에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된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 기획을 하던 중에 정말 운 좋게 2010년도 1월달에 아이폰이 이제 저희 나라에 출시가 된 거죠.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까? 이거는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 회사에서 얼마 전에 낸 자료인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대부분 다 그 음식이 필요할 때, 굉장히 귀찮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플 때. 궁극적으로 배달통이라는 거는 배가 고프거나 귀찮거나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터넷이나 다른 전단지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현재 비율로 보자면 배달 어플들이 한 50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단지가 전체 배달 음식 시장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주문 전화 오는 거는 아직까지 전단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선택해서 이런 배달 서비스 대행 내지는 배달 서비스 중개를 하는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휴대가 간편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처럼 껐다 켜거나 내지는 들고 다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항상 켜져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폰 2010년도 1월달에 2009년도 2010년도 1월달에 아이폰을 제가 이제 유럽이 아닌 외국을 통해서 구매한 뒤에 두 번째 이제 약정을 끝나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아이폰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원을 끈 게 한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켜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반경에서 거의 한 1m 이상의 아이폰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앱 퍼체스라고 해서 자체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통신사들이 워낙 비용을 많이 비싸게 해서 다날이라든지 다른 모빌리언스 같은 그런 결제 대행 업체들이 많이 이제 IP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어쨌든 IAP라는 어떤 지불 메커니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폰은 이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달통과 가장 접목하기 좋았던 건 사용자 위치 파악과 배달통 같은 그런 소셜 컨텍스트가 가능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화를 통해서 주문이 가능한 점.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이든 다른
온갖 매체들을 다 버리고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희 앞 시간에 저희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 2명이 뭐 어플을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단순히 그때는 그냥 전단지를 대체하는 정도 수준? 그냥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거? 지금 사실 그때 그 어플들이 아직 제 폰에 깔려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초창기 때 좋은 아이템이고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서비스적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빨리 이제 스마트폰이란 시장 자체에 눈을 뜨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한 게 저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됐다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 저희가 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스마트 TV도 있고, 그리고 뭐, 웨이브로도 하고 있고, 모바일 웨이브 당연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쓰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안 써서, 저도 사실은 올레맵을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많은 지금은 채널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달통은 이 스마트폰과 합쳐져서 나름 업계에서 주목받는 슈퍼 어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데이션들을 내지는 그리고 뭐 이런 서비스의 어떤 트렌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배달통을 3번을 업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이 있었고 정말 빨리 급하게 만들었던 오리지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좀 UI적인 요소라든지 서비스들을 가미한 이제 팝이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가 이제 시즌2입니다. 그래서 시즌2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된 이유는 사실 애플 때문이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동일한 어플에 같은 회사가 출시한 어플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어플 이름으로 프로덕트 자체를 등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배달통으로 계속 이름을 등록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오리지널하고 팝이 따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계속 리젝을 당했어요. 그래서 궁여 지책 끝에 생각했던 게 이제 배달통 시즌2였습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플랫폼을 다 바꿔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배달통 시즌2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단순히 이거 서비스 좀 해가지고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회사든지 아니면 돈 많은 외국계 회사한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달 음식, 배달 문화, 배달통과 동의어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를 하면서 배달통을 플랫폼 서비스라고 내지는 배달통 플랫폼 서비스로 발전을 시켜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이게 용어 자체도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기술자분들한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자들은 보통 플랫폼을 OS 단위로 또 보시고,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마케터 분들은 광고 모델이나 아니면 커머스 모델이나 아니면 버추얼 커런시 같은 것도 플랫폼을 보시고, 서비스를 기획하신 분들은 또 다르게 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명명한 플랫폼 서비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 내지는 배달에 관련된 모든 것들과 동의가 되는 플랫폼을 갖추는,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배달품 플랫폼 서비스의 기본 기술적 개요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은 밖에 좀 큰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오픈을 할 서비스들인데요. 배달통은 기본적으로 업체 정보나 쿠폰, 그리고 포인트, 사용자들이 주문해도 주문 내역들, 그리고 소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자들한테는 휴대폰이나 스마트 TV나 모바일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한테는 지역 협력사라는 중간에 있는 저희랑 제휴를 맺은 영업 조직이 컨텐츠와 지역 광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 등록이나 지역 광고 영업은 협력사랑 배달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그 앞에서 대표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셨겠지만 이제 저희 그 오프라인 시장에 바탕을 두신 그 배달 점주분들의 마인드가 사용자보다는 굉장히 사용자들이 그 생각하는 이해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드민에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업체용 어드민이 왜 어드민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어드민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면 이 배달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생계형 종사자라 그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종사자라고 하면 월 350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 영업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뭐 보면은 그 아내분들이 뭐 치킨집을 예를 들자면 아내분들이 주방에서 열심히 닭을 요리하고 그리고 남편 되는 분들이 배달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잘 되면은 배달 알바생을 쓰거나 그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안 되고 사실 또 그렇게 관리하라고 요청을 아무리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커머스 향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서 빨리 B2C를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작년 8월달 정도에 8월달 9월달에 저희가 이제 어떤 계기로 배달을 하는 업체들을 좀 계속 몇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한 20군데 정도. 뭐 되게 유명한 뭐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에서 뭐 하는 곳 그리고 뭐 일반 중국집, 분식집, 야식집 굉장히 분포도 있게 많이 다녔었는데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은 B2C는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저희같이 좀 젊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시기가 오지 않는 한 B2C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뭐 댓글을 관리하면서 내지는 상품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실 여력이나 실력 자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떤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터만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지 않고 컨텐츠를 관리하거나 배달톡을 관리해 주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이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계속 질문하시는데 수익 모델이잖아요. 저희는 현재 뭐 일단 리스팅 광고라고 명명되고 있는 광고 모델이 주 모델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뭐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그냥 그 거래를 중개만 해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쇼핑몰처럼 거래가 일어나서 그 거래 금액이 저희 DB에 담기거나 아니면 저희 어떤 재화에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거래만 중개해주고 중개 수수료만 받는 형태죠. 이게 이제 광고 플랫폼이고요. 광고 플랫폼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팅 광고랑 회원 광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기프티통이란 걸 저희가 올해 3월달에 오픈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5,500만 원이 적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적립이 됐고 지금까지 150만 원을 썼더라고요 회원들이.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5,500만 원이 악성 채무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광고주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사용자들의 어떤 충성도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걸 운영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그 배달통에서 제공하는 기프티통이라는 포인트를 바탕으로 버추얼 커런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400만 다운로드에 뭐 20만 명 정도가 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단번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100만 명, 200만 명이 최소한 10,000원 정도 이상의 돈을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배달통에서 적립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OK 캐시백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으면 OK 캐시백을 교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은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블리자드랑 뭐 제휴를 맺으면 블리자드에 있는 아이템을 사실 수 있겠죠. 결국에는 환전이 되는 내지는 교환이 되는 이런 버추얼 커런시 시스템이 향후 배달통이 가지고 있는 큰 수익 모델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그 9월 달에 저희가 스마트 결제라는 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주문을 하는 거였죠. 이제 그 대형 그 카드사랑 하다 보니까 그 카드사가 이제 자기 자신들의 카드만 결제하게 되게 해달라. 그래서 뭐 휴대폰 결제라든지 IAP라든지 되게 좋은 기능들을 하나도 못 붙였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그냥 고생은 많이 했지만 서비스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사실 성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화로만 주문하는 사람이 과연 이 스마트 결제라는 온라인 주문 방식을 사용할까라는 걸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그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중개만 하는 서비스는 이 플랫폼이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화의 크기와 중개를 해서 오로지 광고로만 벌어들이는 재화의 크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는 전화를 통해서 주문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스마트 결제를 통해서 버추얼 커런시를 쌓게 하고 이것들이 계속 선순환 구조를 돌면서 저희 서비스에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회사도 함께 성장하는 게 주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걸 시도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원어데이라고 넣어놓은 거는 이건 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건데 이미 소셜 커머스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소셜 커머스는 말 그대로 그냥 원어데이죠. 근데 저희는 이 원어데이가 뭐 기본적으로 쿠폰에 대한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저희가 그때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보다는 보통 배달 음식점들이 예를 들어 치킨집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보통 12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은 초벌구이를 다 튀김을 해놔요. 그러면은 한 20마리 남잖아요. 그럼 이 업주가 다음날 이걸 팔면은 사용자들이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클레임을 받게 되는 걸 알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수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분이 예를 들어서 20마리를 15,000원을 뭐 10,000원에 내지는 11,000원에 원가만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미 그 사용자들의 위치가 저희 쪽에서 주문을 한 사용자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위치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푸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플 내에서 원어데이가 일어나고 있는 걸 계속 알림으로 해서 그 10마리에 소진을 시켜드리는 거죠. 사실 대단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럼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달 음식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것 같고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홍보의 수단으로 배달통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시스템을 좀 구축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사용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면 이 배달업체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객 중에 한 일환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저희한테는 광고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 카드 리더라는 부분이고 결제기죠. 그리고 하나는 포스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카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가지고 다니는 목에 걸고 다니거나 내지는 손에 들고 다니는 캣단말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돈이 비싸거든요. 그게 공짜가 아니라 캣단말기랑 포스랑 합쳐서 월 한 10만원 내지는 만약에 캣단말기를 30만원을 구매를 하면은 월 3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업체 입장에서는 배달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캣단말기를 바꾸겠다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근데 좋은 점은 저희 DB랑 연동이 되는 점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샀는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로 이제 이게 저희 DB랑 연동이 돼서 적립이 가능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베니핏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캣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리더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사용 비용이 비싸거든요. 포스를 빨리 좀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씩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를 다 이미 가맹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계약이든 기간 동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주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포스를 안 쓰시더라고요. 오로지 전화 받고 수기하시고, 그리고 또 주문이 좀 많이 일어나는 야식 같은 경우도 포스를 안 쓰시고 전화 받고 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를 당장에 도입하는 게 과연 뭐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도 베니핏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베니핏을 좀 따져봐야 돼서 이 부분은 이제 개발을 조금 보류한 상태지만, 현재는 시스템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설계는 다 끝난 상태고, 뭐 그런 조율만 좀 판단이 되지면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전체를 통틀어서 배달통 플랫폼 서비스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게 스마트폰 어플, 그리고 어플하고 스마트 TV 어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어플을 새로 기획하고 개발을 하면서 몇 가지의 원칙을 이제 정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이 모바일이 주는 심플함에 가장 충실하자. 그리고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자. 그래서 그 편리성이라는 데 가장 초점을 뒀고요.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경치지만 이런 엘리베이터인가요? 에스컬레이터인가요? 뭐 이상한 이걸 타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천만하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그런 그 소소한 UI보다는 기능에 충실하고 사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좀 더 많이 담아주자라는 데 지지를 뒀고요. 그리고 직관성에 굉장히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화하기 버튼이 아니라 뭐 그 아이콘이 분리 아이콘 형태가 뭐 전화하기가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가 바로 그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네이밍도 정했고, 시스템 자체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UI나 UX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편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가 그 UX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UX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UX는 보이지 않는 UI다. 뭐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 경험이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UX는 결국에 서비스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사용자가 따라와주는 그 사용자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이폰을 만들면서는 굉장히 좀 쉬웠어요. 왜냐면 아이폰은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고 해서 그 애플사에서 어플을 어떻게 만들어라, SDK를 어떻게 가져왔어라, API를 어떻게 쓰라, 그리고 UI는 어떻게 해라, UX는 어떻게 넘어간다는 굉장히 명확한 그 개발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은 정말 철저하게 HIG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의 크기라든지 버튼에서 가야 되는 랜딩되는 페이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줘야 되는 분리 아이콘의 크기라든지 그게 철저하게 HIG에 충실했는데, 이제 문제는 안드로이드였죠.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저희가 회사에 가지고 있던 테스트폰이 HTC 초기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폰이 없었으니까 그걸로 만들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폰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갤2도 나오고, 갤럭시 나오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갤2 나오고, 뭐 옵티머스 나오고, 그랬더니 또 망해가던 편택에서 또 뭐 베가를 만들어내고 탭을 만들어내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 안드로이드도 굉장히 아이폰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메뉴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라 판단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해상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OS마다 버전마다 약간씩 다른 SDK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그 갤럭시, 똑같은 갤럭시로 생각을 했는데, 갤럭시와 갤럭시2가 그 저희 기존에 제가 갤럭시에서 잘 돌아가는 구동되는 기능들이 갤럭시2에서 뭐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더 표준화시키고 이제 또 더 그 규격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보면서 어쨌든 사용자들은 좀 익숙하고 본인들이 아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저희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플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 화려한 캐릭터라든지 뭐 예쁜 색상이라든지 뭐 그런 보여지는 어떤 그 UI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능들에 굉장히 충실을 했고요.
그 그쪽에 더 비중을 뒀던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구상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단순히 그 사용자들한테 전화만 하게 해서 내지는 사용자들한테 그냥 업체를 소개만 하려는 목적의 어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플만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펼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갔고요. 물론 이 부분이 못들 때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판단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새로 나온 어플들이 너무 깜찍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내지는 기능은 전혀 없는데 왜 사용자들이 좋다고 할까? 그러면 우리가 합리성에서 직관성에서 걔네들한테 졌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는 그 생명의 주기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UI나 단순한 그런 이미지에 반해서 그 어플을 쓰더라도 나중에는 핵심적인 기술적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베니핏에 더 많은 메리트를 느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축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자면 결국 가장 심플한 게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은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 말에 좀 위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아이팟 터치를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볼륨 버튼들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형태가 약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 자체를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취지대로 심플한 게 최고인 방식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즌2라는 게 오픈을 하고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서비스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달통 이 서비스 자체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급성장한 것도 아니듯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순간 정말 뛰어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모바일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던 것에 비하면 그 산업 전체가 많이 좀 침체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톡 같은 정말 자주 쓰는 어플 외에는 트래픽의 유입량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하루 1 트래픽이 한 50만 페이지 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50만이란 게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페이지 뷰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버튼에 터치할 때마다 모든 터치하는 것들을 다 페이지 뷰로 다 잡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모바일 페이지 뷰 그 산정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트래픽은 카톡의 전체 모바일 트래픽 시장의 한 98%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한 1%, 마이피플, 기타 등등이 1%, 그럼 저희는 한 0.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가 2000년도에 그 닷컴 붐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지금 서비스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사실 배달이란 어플 자체를 여기 계신 분도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달을 1년에 10번 이상 시켜 먹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필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SNS를 만들어서 채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달톡을 타는 사람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구 맺기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커머스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그 방식을 위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약간 이슈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서비스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계속 하향이라기보다는 그냥 답보 상태로 가는 이유가 뭘까를 많이 고민해 보면 너무나 쉽게 어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순위 바뀐 어플들이 몇백 개가 되잖아요. 다운받아서 보면 정말 볼 게 없는 거죠. 인디언식 이름 찍기, 조선식 카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슈만 일으키는 그리고 이제 그 이슈를 일으키려고 해서 그게 서비스의 발전이나 시장의 발전과 연계되는 어플이면 괜찮은데
제 기준이긴 하지만 오히려 어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폰을 바꾸기 전에는 그 4페이지까지 어플이 꽉 차 있었거든요. 뭐 생산성, 소셜 커머스, 뭐 SNS 온갖 폴더명을 다 적어놨는데 지금은 딱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 많던 게임들도 뭐 거의 이제 거의 형태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안 쓰게 되고. 근데 저부터 제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저도 이랬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어떨까? 특히나 안드로이드는 정말 어플을 만들어서 등록하기 쉽잖아요. 뭐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일주 이상의 심사 기간도 걸리고 뭐 필터링 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안드로이드는 뭐 그냥 후다닥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다 등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켓도 그 구글 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한편은 우울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희망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러면 우리 같이 어느 정도 사용자를 모으고 사용자들한테 인지가 된 어플은 한동안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희망도 사실은 살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뭐 답보 상태에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시장의 성장이 사실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계속 서비스가 조금씩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저희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유저 입장에서 내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지를 한번 평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조작을 잘못해가지고요. 예. 그 산출물의 80%는 저 조직의 20%가 뭐 좌우한다 내지는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죠. 파레토가. 저희는 업체가 85,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85,000개가 업체가 있고 그 중에 액티브하게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75,000개 정도입니다. 만기 업체가 저희 쪽에 등록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못 하거든요. 서비스를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컨텐츠가 불확실하거나 내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려야 될 정보들이 있거든요. 배달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휴무일이 언제인지, 전단지가 있는지, 전화번호가 명확한지, 주소가 맞는지, 그런 정보들을 가지지 않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이제 컨텐츠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협력사나 시스템에서 계속 그 필터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커머스 쪽에서는 TNS라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의 양적인 숫자보다는 저희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런 업체들을 더 많이 양성해 갈 거고, 그리고 앞에도 아까 그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 이 서비스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도 뭐 어느 정도 좀 혁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길게 서비스를 봐야겠지만, 여기 종사하는 분들도 사실 그 서비스에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배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떤 사례를 만드냐면,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배달통을 잘 써서 성공한 사례, 배달통에 전단지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소통하기 위해서 뭐 트위터나 SNS를 잘 하는 사례,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마인드 고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0개의 그 업체들의 개수보다는 저희가 이제 바라는 어떤 컨텐츠 형태대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업체들 위주로 계속 그 업체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뭐 기능적으로도 사실 많이 뭐 만들고 있긴 한데, 어떤 그런 사용자들한테 그냥 재미삼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핵심적인 서비스들에 더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지금 그 회원 등급별로 포인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시면. 아까 계속 그 로직을 여쭤보시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다니면서 그거 전화하신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만들었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그 로직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하겠죠. 그 몇십 초, 50초 정도 전화하니까
포인트가 쌓이더라.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시겠죠. 예, 통화료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랑 이제 제휴를 맺은 회사의 그 대표 번호를 쓰는 이유는, 실제로 전화 받은 시간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통화가 됐는지 다 내역이 기록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확장하자면, 저희가 이제 포스라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계속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 광고 계약을 맺거나 그 평생 번호를 따신 분들이 포스를 쓰셔야 돼요. 왜 쓰셔야 되냐면, 포스에는 그 CID라고 콜 번호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 콜 번호가 실제로 주문이 안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를 업주분이 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거랑 저희 쪽에서 전화가 왔던 그 배달통의 DB랑 비교만 하면 정말로 전화를 하신 분한테만 더 베니핏을 드릴 수 있겠죠. 예.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정말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쌓는 분들을, 부정한 사용자들을 다 걸러내고 실제로 주문을 했던 분들한테 더 베니핏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일반 회원이 일반이 300원이고 일반이 200원인가요? 예,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골드라서, 골드는 400원이거든요. 골드는 400원인데 제가 실제로 3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 제가 10,000원 모았거든요. 제가 16,000원이 되면 파리바게트에서 초코 케이크 사려고 지금 계속 벼르고 있는데, 그렇게 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예지는 배달통 서비스에서 좀 더 많은 베니핏을 가져가야 될 당연한 사람들한테, 예, 그런 분들한테만 더 핵심적인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사용자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 배달통 입장에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컨텐츠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그런 베니핏들은 우수한 사용자들, 우수한 업체들, 예,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발할 예정이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자들을 이제 통계내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달통은 나이대를 보자면 20, 30대 사용자가 거의 한 50%, 60% 이상입니다. 예.